쿠팡 2024년 12년 차가 되겠는데요. 최근 쿠팡 사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니다. 매출은 17.8% 증가했었고 영업이익은 46.1%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0.2회전으로 나타납니다. 현금 흐름 기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이라고 견해를 밝힙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쿠팡에 관한 뉴스 먼저 편집했습니다. 쿠팡 고객 정보 중국인 직원이 유출한 듯 한국 이미 떠났다. 김수현 세계일보 11월 30일 오후 1시 51분입니다. 쿠팡 비정상 접근 경로 즉시 차단, 모니터링 강화. 3천만 명이 넘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외부 해킹이 아닌 전 중국인 직원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다. 신용카드 정보나 계좌번호 등 결제 정보에 대한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밝혔다. 앞서 쿠팡은 인터넷진흥원에 사고를 신고하면서 고객 정보 노출은 이달 6일에 발생했고 같은 달 18일에 이를 인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고 이후 관련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이미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 노출이 이루어졌으며 피해 고객 역시 3,370만 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질문, 중국인 직원을 왜 채용했을까? 적자 행진 시 손정희가 과감히 쿠팡에 1조 원 이상 투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알리바바와도 손정희는 투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테무의 한국 시장 진입 시기하고 뭔가가 연결되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공개 사과하는 박대준 쿠팡 대표 30일 정부 서울 총사에서 관계부처 긴급회의가 열릴 때 박대준 쿠팡 대표가 회의장을 나서며 공개 사과하고 있다. 이렇게 뉴스를 가져왔고요. 또 관련 뉴스들을 좀 제목만 편집해 봤습니다. 전직 중국 직원 정보 유출 이후 쿠팡에 협박 메일 보낸 정황. 이소정 동아일보 12월 1일 03시 단독 쿠팡 중국인 직원은 인증 업무 담당자 액세스 토큰 서명키 장기 방치가 화끈. 임지수 JTBC 뉴스 12월 1일 요거는 09시 쿠팡 3천만 계정 털렸다. 정부 인증 취약점 악용. 연합뉴스는 11월 30일 17시 40분. 정부 정상 로그인 없이 고객명, 주소, 연락처 유출 확인. 민간합동조사단 가동 3개월간 불법 유통 직접 모니터링. 이렇게 나왔는데 뭐죠?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쿠팡이 2023년 초 손익분기점을 통과한 것으로 재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2018년에 한국에 진입했다는데 매출은 2023년에서 2024년부터 매출이 신장됐다고 하고요. 테무 온라인 마켓 한국 진입은 2023년 7월경에 돼 있다. 맞물려 있다는 상관관계를 통해 조사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반중 정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년간의 매출 추이를 봤는데 2024년에 36조 원대고 2023년에 30조 원대고 2022년에 25조 거의 8천억 원대인데
그때 2022년 말에 영업 적자가 366억 원, 그 2021년에는 무려 1조 1,710억 원이었는데 급격히 그 영업 손실이 줄었죠. 그래서 추정해 보면은 2023년 1분기를 넘어서면서 손익분기점이 달성했다. 그래가지고 2023년에 8,200억 흑자가 나기 시작했고 2024년에는 1조 2천억 원의 흑자가 났다. 이렇게 이제 그 통계가 나온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본업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매출이 2024년에 36조 1276억 원, 17.8% 증가했는데 재고자산은 더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11.9% 낮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3.7%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32.2%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1조 2,826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55.8%가 증가했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3.6%로 0.9%가 상승했습니다. 매출 증가율에 비해 상품 재고가 더 많이 증가했다.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증가로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면은 상품만 취급하는 줄 알았는데 가공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먼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1조 3,684억 원으로 11.1%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6.8% 증가했기 때문 감소했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고 또는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인상되었다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르풋율은 40.9%로 3.6%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 13조 5,494억 원으로 27.9%가 증가했고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9로서 0.0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연초에 1억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연말에 900만 원 벌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28억 원이 적다. 이것은 재고자산에 가공비가 좀 배부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스루풋 회계는 원가 회계보다 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3.3%로 0.6% 상승했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은 상품만 나와 있는데 2024년에 무려 4,629억 원 크게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쿠팡은 이 MC 쪽은 공시를 안 했어요. 운영경비만 공시를 했습니다. 13조 5,493억 원, 27.9% 증가했는데 우선은 이 가공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위에 거는 재고자산이 증가했죠. 이 비성분에는 마이너스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의 합이 전체 영업비용이니까 여기에서 운영경비를 빼면은 매출원가 재료비가 나오죠. 여기에서 재고의 그 증가액을 빼버리면은 상품 매입액이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역으로 계산해낼 수 있겠습니다. 21조 7,585억 원 13.2%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손익계산서에도 나오지만은
27.9%가 증가했고요.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9조 4,871억 원을 뺀 나머지 4조 6,222억 원이 뭔가 현장 운영비가 이 매출원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15.7%로 0.6%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은 0.6%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쿠팡은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비성분 내역은 전체 영업비용이 아닌 오이 운영경비만 공시했습니다. 상품의 증가액과 상품의 매입액은 역산풀이라고 글로써 정리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앞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운영 경비만 공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세금 가공과 운반 및 임차료, 소모품 등 매입,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 상각비, 광고 선전비 이렇게 있는데 운반 및 임차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물론 인건비가 물론 제일 큽니다만은 그만큼 배송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이 오이라고 제가 잘못 썼네요. 요게 이제 가공비 성격이 되는 거죠. (1단계에) 이어서 2단계도 역시 맞춰진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현금 흐름표 기준 재고자산 증감액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마이너스 4,869억 원이면 현금이 그만큼 나갔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재고는 4,629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241억 원이 어디로 날아갔는데 회사는 그것이 평가 손실이요 라고 얘기를 해서 252억 원 더 평가 손실이 더 났다. 그러면은 평가 손실이 11억 원이 더 났는데 요것이 또 그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평가 충당금 증감액은 267조 원이나 돼요.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현금 흐름표의 평가 손실액과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증감액의 갭이 또 15억 6,8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상으로 재고자산 회계는 불투명하다. 그럼 소급해서 올라가면은 제가 이거를 위에 거는 낮춰줬지만은 상품의 그 재고의 변동이라든가 상품 매입액이 그게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냥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분식회계 개연성 그 연기가 난다. 이렇게도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틀리면은 분식회계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비평을 해줘야 숫자 무서운 줄 알고 돈 이론이라도 틀리면은 그게 부정 물론 오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숫자를 속여 먹는 기업은 3대가 망한다고 성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지만은 그것도 젊었을 때 읽었는데 아직도 기억을 나고 있네요.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이것은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루프 손익이 맞다는 얘기죠. 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5조 8,962억 원, 29.3%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요거는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17,000명이나 1년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평균 연금은 6,210만 원이었다.
대형 유통 계통이 이마트도 그러지만은 요 정도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 및 임차료 3조 3,500억 원대, 광고 선전비가 1조 원대가 넘어섰고, 서비스 이용 수수료라는 게 뭐 있는 모양인데요. 요것이 그 온라인 결제 뭐 이런 건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다 크게들 올랐네요. 영향평가지표 매트릭스 1, 상품 회전율이 떨어졌고 수르폰율은 증가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연간할 때 참고적으로 투하자본 이익률 산출합니다. 투하자본은 자산청구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28.8%로 4.3% 투하자본 이익률이 상승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 매트릭스 2, 매출 채권 수금 속도 10회 전 수금이 빨라졌죠. 매입 채무 지급 속도 3회 전으로 4개월에 한 번씩 돈을, 저는 이런 기업을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영세 납품업자들이 그걸 납품을 하고 그러는 것도 있을 텐데, 자기네들 돈은 빨리 받으면서 왜 납품업자의 돈은 늦게 주는지, 이것이 대기업의 횡포다. 이런 거를 규제해야지. 뭘 규제하냐. 정부는 영업시간 뭐 이따위 거로만 규제를 하고 자빠졌는데, 사실은 영업은 365일 하게 해놓고 법정 휴일은 놀든지 마시든지 하고, 납품업자들 그 돈을 빨리 줘야 경제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단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납품 단가. 그런 걸 모르고 돈도 늦게 주면서 가격은 후려치고, 그러니까 그것이 독과점의 횡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기업에 대해서 그 악감정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도 매여 살 수밖에 없으니까는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강자의 횡포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접근한 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내정 간섭이라고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재고 회전율 대비 매출채권 수급률은 거의 자기네가 판매하는 만큼 수금을 빨리빨리 한다고 봐야 되겠죠. 두퐁 ROI는 경영자 평가 지표인데, ROI 자본 투자 회수율은 33.9% 늘어 증가했고요. T 회전율 10.11로 떨어졌습니다. T 회전율은 자본 청구에 비해서, 총자산 회전율은 2.24인데 제조업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수치죠. 제조업은 1만 넘어도 아주 잘하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 필요성에 대도 어차피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소개를, 이 쿠팡 소개를 하면서 스루풋 회계 필요성 대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이 역방향이면,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왜냐하면 스루풋 재료비는 가공비를 배부하지 않고 매출에 비례하는 원재료이기 때문이다. 어렵죠? 근데 근본 원인은 이겁니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라면은 원가 회계 필요 없다. 스루풋 회계로 하면 그만이다. 라고 논리를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일반 상식은 매출 수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회계 매출원가는 재고가 증가하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순을 보여준다. 이것이 분식회계를 유혹하는 핵심이다. 국가 수준도 재고가 증가하면 GDP가 상승했다는 긍정적 지표이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중국은 과잉 생산의 덤핑 수출로 분명히 망할 것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덤핑이다. 스루풋은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가 감소한다는 상식이 통하는 회계이다. 자, 그래서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된다. 그런데 1, 2차 추론에서 문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했는데 반증을 하려니까 무슨 추론이 나와버리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전산화가 다 돼 있으니까.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 창고에 있는 재고를 카운트하고 그동안에 나간 수량을 재고 수량으로 나누면 재고 회전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포장 단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면은 못할 거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요약 정리해 보면은 이 상품 매입 가격이나 판매 가격에는 국내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없어서 감사 보고서에서는 이런 사항이 없으니까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실적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얼마나 팔릴 수 있을 거냐. 스루풋 회계는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걸 또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평가 지표들은 비율로 나타내는 것이 많다. 원가 회계 실적에 의한 예측을 할 때 생산 재료 비율, 가공 비율, 판관 비율, 재고 증감률 등 최고 4팩터가 필요하다. 최소. 스루풋 회계에서는 예측할 때 몇 가지 팩터가 필요할까? 매출 재료 비율과 운영 경비율 단 두 가지만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계속 복잡해지는 세상에서 좀 더 단순한 세계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AI 알고리즘 학습을 쉽게 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좀 주장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실적에 좀 해보면은 매출 원가가 11.9% 증가했었죠. 그래서 이 변동 요인을 판매 관리비가 32% 올랐는데 15%만 올라가는 거로 해보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 올랐었는데 원가 회계상 40%만 하는 거로 하자. 2025년도에 별로 좀 한국 경제가 안 좋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41조 한 2천억 정도 하는 거로 산출이 되는데 이것도 그냥 요것만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총 제조 비용 뭔가 가공하는 게 있어요. 쿠팡이. 그러면은 투입 재료비라고 할 수 있겠죠. 이 33.2% 했는데 요거 재고가 증가하다 보니까 15%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판매 관리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0.6%였는데 1%까지 올라간다. 뭔가 좀 또 경비들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렇게 계산해 가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 증감을 해야 된단 말이죠. 2024년도에 23% 증가를 했어요. 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논리로 한다면은 25%가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재고가 증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매출 원가를 산출하죠. 그 재고가 증가하면 이 총 제조 비용이 29조 원 되는데 28조 5천억 정도가 절감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계산을 하잖아요. 총 제조 비용이 아니고. 그래서 12조 7천억 남을 거고 판매 관리비 등등 오르고 등등 해가지고 2024년에 1조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한 1조 8천억 원 정도뿐이 안 나올 거다. 이렇게 표를 산식 만드는데
회계 전문가가 아닌 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아닌 제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 IQ도 별로 높지 않은 사람이 끙끙끙거리면서 뭐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고가 증가한 원가회계 기업에서 만약 납품을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한다면 영업실적으로 고려한다면 분명 내부 영업이익률 확보를 위하여 재고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인데 재고이익까지 들어가 있는데 견적서 낼 때는 재고이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서 나머지를 구성해야 되니까 재료비 가격 등을 부풀릴 확률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 원가 회계는 이렇게 거짓을 양산하는 세계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마녀와 같은 그런 세계라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행 계획을 한다. 이 원가 사고 방식, 영업 사고 방식은 재고를 감안 안 하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영업 사고 방식에 의해서 매출은 41.8천억 원을 해야 된다는 거로 회사가 결정했을 때 영업이익은 2조 약 4천억 원 영업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가지고는 불만족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 매출을 10% 2025년도에 더 올려보자. 이렇게 됐을 때 45조 9,800억 원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대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재고는 25% 증가가 아니고 15%더 매출을 더 증가시키니까 이런 논리를 구조로 해서 좀 하는데 이거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사냐. 그래서 스루퍼트 회계로 보면은 두 가지 변수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인데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운영 경비를 15% 증가한다고 받고 영업이익도 40% 원가 회계에서 했던 것처럼 하면은 요거를 1 더하기 요걸 두 개를 더해서 1 더하기 요거 15% 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요 금액이 나와버립니다. 42조 2천억. 대조원가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요게 이렇게 됐을 때 17%니까 그럼 매출 재료비는 매출에 비례하는 재료비니까 쉽죠? 17% 올리면은 유사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재료 비율을 좀 낮췄어요. 0.1%. 요거는 판매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봐서 슬픈율이 41%로 하는 거로 했을 때 42조 3,700억 정도 하는 거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 실행 계획에서 자, 운영 경비 기준 42조 2천억, 재료비 기준에서 42조 3천억, 좀 보수적으로 가자. 42조 2천억 하면은 1조 6천억 분이 안 나와요. 스루퍼는 이게 현실입니다.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 때문에 재고 이익이 애드가 돼가지고 앞서서 2조 6천억인가 얼마 나오는 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스루프 입장에서는 재고 회전율이 10.2회전이면은 하는 방법은 12회전 하자. 가공비를 배부 안 하고도 이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49조 6천억까지는 해야 된다. 12회전은 해야 되지 않냐, 유통업은. 운영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조 7,896원까지 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것을 만약에 어떤 납품단가라고 한다면은 스루퍼 패러다임으로 납품단가를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 있는 그대로 계산하니까 체력이 인정해 달라.
이렇게 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연간 할 때만 이제 현금 재무지표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EH 세후 현금 순이익은 왜 그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냐면은 비현금 조정액이 있습니다. 그게 1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2조 5,360억 원의 현금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60.3%나 됩니다. 두 번째로 EM에서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3조 2,657억 원이고 최종 번 돈은 8,7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왜냐? 고정자산 투자에 8천억 원대가 나갔으니까 요거를 더해보면은 한 1조 6천억 원 벌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또 잉여현금 흐름으로써 채권자가 4,423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5%로 줄어들었습니다. 현금 이자율이 무려 33.1%로 산출이 되네요. 이렇게 높은 이자가 있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뭔가 어디서 차입했는데 이익배당 쪽으로도 집어넣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주식 보상비란 게 있는데 거꾸로 주식 보상을 해서 주는데 돈은 입금을 주주로부터 입금이 되는 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잉여 현금 흐름은 1,575억 원의 잉여 현금이 있었다라고 또 산출해 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나스닥에서 어저께 뽑은 건데요. 28달러 16센트. 요게 연초에 보면은 22.67달러입니다. 이게 쭉 꾸준히 좀 그래도 올라가고 있는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고 자료로 그냥 내놓는 거로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